한미작전 훈련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던 여군 최초의 투스타 여성이 일본 자위대와 마주치고 그들의 혐오적인 한국무시 발언에 그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라운지는 외부의 소음과 완벽하게 분리된 고요의 섬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항공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주로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지만 라운지 안은 낮은 조도의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선율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지우 중장은 등받이가 높은 소파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특정 항공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활주로 전체의 동선과 흐름, 그 너머의 관제탑과 하늘의 구름까지 한 번에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민간복 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과 절제된 기품은 그녀가 평범한 여행객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그녀의 어깨에는 수십만 장병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있는 듯했다. 이번 워싱턴 D.C. 방문은 단순한 외유나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 군사 동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전략 회의였다. 특히 기존의 연합 방위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전 계획의 수립과 첨단 기술 공유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였다. 미국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태평양 사령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총출동하는 회의였고 한국 측 대표로 강지우 중장이 지명된 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군사적 식견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이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 능력 위주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 중장 자신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얹힌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와 군의 명예였다. 장군님, 최종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김민준 소령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는 강 중장이 사단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부관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상급자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충성심을 가진 젊은 장교였다. 강 중장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비는 다 되었나, 김소령? 네, 장군님. 모든 서류와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지 도착 시 동선과 숙소 보안 점검 계획도 미측과 모두 공유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굳건한 신뢰가 묻어났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전용 통로를 통해 워싱턴 D.C. 행 대한항공 A380 항공기에 올랐다. 1등석으로 안내된 그들의 좌석은 독립된 공간처럼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강 중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개인 칸막이를 올리고 김소령이 건네주는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펼쳐들었다. 14시간에 가까운 비행시간은 그녀에게 휴식 시간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논의될 수많은 의제와 예상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과 역제안까지 머릿속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할 귀중한 전략 구상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빼곡하게 들어찬 활자들과 복잡한 도표들이 그녀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 거대한 전략 지도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서서히 멀어졌다. 항공기는 육중한 동체를 가볍게 들어올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이륙의 작은 진동이 멎고 순항 고도에 접어들자 기내는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우 중장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눈앞의 서류와 머릿속의 전장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군 생활을 떠올렸다. 처음 여성이라는 편견과 싸워야 했던 생도 시절부터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최전방에서의 근무,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으로 부대를 지휘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이 보고서 여백에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필체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여는 지휘관의 첫 번째 명령과도 같았다. 고요한 비행은 그렇게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의 안정적인 항로에 접어들고 약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기내의 고요를 깨는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지우 중장과 김민준 소령의 좌석에서 대각선으로 몇 줄 떨어진 곳에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은 흥이 오른 여행객들의 대화련이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담긴 언어의 톤은 명백히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에 가는 워싱턴 회의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 자위대가 동북아의 실질적인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걸 미국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 아니겠나? 뭉툭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일본어로 떠들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였다. 김민준 소령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살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의 남자가 연신 위스키를 들이켜며 동료로 보이는 2명의 남자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듯 말하고 있었다. 그의 복장은 강 중장과 마찬가지로 민간복이었지만 짧게 깎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말투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영락없는 군인이었다. 나카무라 대좌님 말씀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에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전시작전 통제권 하나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군대 아닙니까? 옆에 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가 아첨하듯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조롱하고 한국군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튀어나왔다. 김소령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적기 아니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곁눈질로 강지우 중장의 표정을 살폈다. 장군님이라면 분명 불쾌해하실 것이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가서 조용히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다. 하지만 강 중장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주변에는 투명한 방음벽이라도 쳐진 것 같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집중력에 김소령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장군님께는 분명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나카무라 대좌라고 불린 사내, 나카무라 켄시는 술 기운을 빌려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일부러 강지우 중장의 좌석 옆을 지나갔다. 그는 흘깃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헛기침과 함께 경멸적인 웃음소리를 냈다. 쯧쯧 여자라. 저런 사람을 장군이라고 앉혀놓으니 군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회의장에 꽃이나 꽂아두려는 모양이지. 그 말은 명백히 강지우 중장을 향한 것이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고도로 훈련된 김민준 소령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보고서만 보던 강 중장의 왼손이 가볍게 올라와 그의 팔을 지그시 눌렀다. 놀랍도록 차갑고 단단한 힘이었다. 그 손길 하나에 김소령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었다. 강 중장은 여전히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모양으로만 그에게 말했다. 앉아.
명령이었다. 김소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강 중장은 왜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 저런 모욕을 듣고도 어떻게 저리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지우 중장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나카무라 일행의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술에 취한 자들의 객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옆을 지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에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직감했다. 의도된 도발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저들은 누구인가? 왜 하필 이 비행기에서 이 타이밍에 이런 도발을 하는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번 한미 군사회의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나카무라라는 이름과 대좌라는 계급, 일본 자위대의 대령. 그렇다면 그 역시 이번 회의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분노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저들의 목적이 자신을 격분시켜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대응은 무시와 평정심이다. 그러나 만약 저들의 도발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단순히 개인 강지우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중장으로서 조국의 명예를 걸고 대응해야 한다. 기내의 불쾌한 소음은 계속되었다. 그것은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고요했던 비행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지우 중장은 그 균열의 중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품은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거기 아가씨. 혼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결국 나카무라 켄시는 술병을 든 채 직접 강지우 중장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렸고 풍겨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김민준 소령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생님, 실례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김소령의 제지에도 나카무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김소령의 어깨를 손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어이, 젊은 친구. 나는 지금 이 여군에게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잠깐 비켜주시지. 상사하고 이야기하는데 부하가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여군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뒤에 앉아있던 강지우 중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소령, 비켜주게. 하지만 장군님. 괜찮아. 내게 용무가 있다지 않나. 강지우 중장은 읽던 보고서를 조용히 덮어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카무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맑고 깊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눈빛이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을 정면에서 받은 나카무라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야 쳐다보는군. 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나카무라 켄신 대좌라고 하네. 듣자 하니 당신은 한국 육군의 장군이라지. 여자도 장군을 할 수 있다니 한국군은 참 재미있는 곳이야. 그는 강 중장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언어는 점점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들 전쟁 나면 싸울 수는 있겠어? 여자 장군이 화장 고치는 동안 전선은 다 뚫리는 거 아닌가 몰라. 하하. 나카무라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승객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봤고 승무원이 다가와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나카무라는 손을 휘저으며 승무원의 접근을 막았다. 강지우 중장은 여전히 표정의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기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카무라 대좌. 첫째, 나는 당신과 시시한 농담 따먹기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둘째, 내 계급과 성별 그리고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당신 같은 자가 함부로 입에 올릴 자격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부이며 귀관 같은 자가 대한민국 군인을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순간 강지우 중장의 입에서 유창한 일본어가 터져나왔다. 나카무라는 물론 그의 부하들과 김민준 소령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술기운에 뭉개진 나카무라의 발음과 달리 강 중장의 일본어는 한자 한자가 명확하고 날카로운 표준어였다. 그녀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무기였다. 자신이 조롱하던 대상에게 완벽한 언어로 일격을 당한 나카무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성은 완전히 증발했고 남은 것은 악의와 분노뿐이었다. 이 계집이. 그는 이성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강지우 중장을 향해 뿌리려 했다.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강지우 중장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상체만 살짝 비틀어 나카무라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나카무라의 손에서 술병이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다. 동시에 강 중장은 그의 손목 관절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꺾었다. 엄청난 고통에 나카무라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지금 당신은 금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국적기 내에서 대한민국 장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우리 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한다. 강지우 중장은 나카무라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어느새 그의 목덜미를 제압하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다. 나카무라의 부하 2명이 당황하여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김민준 소령과 기내 보안 요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강지우 중장은 꺾인 팔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카무라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갈고 닦은 적을 향한 냉엄하고 서늘한 분노였다. 인내의 끈은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제압뿐이었다. 나카무라의 비명과 함께 그의 부하 2명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상관이 여자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기내 보안 요원과 김민준 소령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이 자식들이. 덩치가 더 큰 쪽의 남자가 보안 요원을 거칠게 밀치고 강지우 중장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는 상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저 여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강지우 중장은 나카무라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손을 놓는 동시에 그의 꺾인 팔을 더욱 비틀어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후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남자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찰나 강 중장의 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팔뚝 안쪽을 가볍게 쳐냈다. 공격의 궤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는 순간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남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꿈치가 마치 쐐기처럼 정확하게 남자의 명치에 틀어박혔다. 컥하는 숨막히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과시적인 동작이나 큰 소음은 없었다. 오직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수십 년간 단련된 군더더기 없는 실전 무술의 정수였다.
남은 한 명, 마른 체구의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허리춤을 뒤지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민준 소령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움직이지 마. 그러나 남자는 김소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 순간 먼저 쓰러진 동료의 등 뒤에 서 있던 강지우 중장의 발이 움직였다. 바닥에 떨어진 위스키 병이 그녀의 구두 끝에 정확히 걸렸다. 가벼운 스냅과 함께 유리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마른 남자의 손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손에서 날카로운 금속 조각, 비상용으로 숨겨둔 접이식 나이프가 떨어져 나갔다. 아! 남자는 부서진 손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고통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김민준 소령이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양팔을 붙잡아 깔끔하게 제압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다.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았던 상황은 한 사람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던 3명의 남자는 이제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거나 제압당한 채 무력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우 중장이 서 있었다. 조금 전 나카무라와 실랑이를 할 때 살짝 흐트러졌던 옷깃을 바로잡는 그녀의 모습은 방금 거친 싸움을 끝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아직도 팔이 꺾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나카무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한민국 군인의 힘이라고.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감히 선을 넘은 대가라고. 기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한 지휘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의 침묵이었다. 첫 번째 부하가 단 일격에 쓰러지고 두 번째 부하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광경을 본 나카무라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가 어렸다. 술 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다. 눈앞의 이 여성은 그가 알던 군인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한 마리의 맹수와도 같았다. 강지우 중장이 자신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나카무라는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폭발했다.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었다. 여기서 이 여자에게 제압당한다면 자신의 경력은 물론 자존심도 끝장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다. 강 중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처리하는 동안 잠시 풀려났던 그는 고통스러운 팔을 이끌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눈앞의 이 오만한 여자의 목이었다. 원시적이고 가장 본능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강 중장을 덮쳤고 거친 두 손이 정확하게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강 중장의 몸이 뒤로 밀리며 좌석 등받이에 부딪혔다. 목을 조르는 엄청난 악력에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혔다. 시야가 흐려지고 폐가 산소를 갈구하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카무라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나를.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강지우 중장의 눈은 공포가 아닌 냉혹한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의 체중, 힘의 방향, 그리고 급소를 분석했다. 저항하며 힘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나카무라의 체중에 밀리는 척하며 그의 균형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칼날처럼 세워졌다. 그리고는 나카무라의 양쪽 쇄골이 만나는 지점 바로 위,
부드럽게 움푹 들어간 급소천도려를 그대로 찔렀다.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 중 하나가 모인 곳이었다. 크억. 목을 조르던 나카무라의 손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다.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고통과 함께 반사적으로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강 중장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풀려난 손으로 나카무라의 멱살을 움켜쥐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올렸다. 그리고는 그의 몸을 그대로 끌어당겨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나카무라는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강 중장은 그의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그의 양손목을 결박하고 무릎으로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완벽하게 제압당한 나카무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강지우 중장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곁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승무원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케이블 타이. 승무원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기내 비상용품함에서 굵은 케이블 타이를 가져왔다. 강 중장은 그것을 받아들어 나카무라의 손목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묶어버렸다. 플라스틱이 맞물리며 치르륵하고 조여지는 소리는 이 길고 불쾌했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이제 나카무라와 그의 부하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강지우 중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기내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것은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포식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기내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기장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잠시 후 기내 방송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본 항공기의 기장입니다. 방금 전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항공 보안 위반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제압되었으며 기내 보안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본 항공기는 예정대로 운항할 것이나 목적지인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공항 경찰 및 FBI에 해당 인물들을 인계하여 엄중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의 방송은 강지우 중장의 행위가 정당방위이자 기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몇몇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강지우 중장을 향해 조용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김민준 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 중장에게 다가왔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목에 상처가. 강지우 중장은 괜찮다는 듯 가볍게 손을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 냅킨으로 목에 난 땀과 먼지를 닦아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가벼운 타박상일 뿐이다, 김소령.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 중요한 건 저들의 의도야. 그녀의 눈빛은 이미 눈앞의 난동꾼들을 넘어 이 사건의 배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아까 저들이 자신을 해상자위대 나카무라 대좌라고 했지? 네, 장군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 도발의 방식, 내용, 그리고 타이밍까지. 이건 마치 잘 짜인 각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강지우 중장의 분석은 냉철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략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저들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나를 모욕해서 망신을 주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폭력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해서 회의 참석의 차질을 빚게 하려는 속셈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대응 수위를 떠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지. 그녀의 말에 김민준 소령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저 불쾌한 시비라고만 생각했던 사건이 거대한 정보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지우 중장은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태평양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워싱턴에 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날아온 일본 측의 날카로운 견제구이자 탐색전이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군사 전략가로서 회의에 임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군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공에서 벌어진 작은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올 더 큰 싸움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비행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제압된 나카무라 일행은 기내 보안 요원들의 감시 아래 항공기 후미에 격리된 공간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강지우 중장과 김민준 소령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표면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는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다. 소령, 국방정보본부 해외 파트에 연결 좀 해주게. 암호 채널 사용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지우 중장의 지시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김민준 소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협조를 얻어 기내 위성 전화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서울의 핵심 정보기관과 연결을 시도했다.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민감한 작업이었다. 그 시간 동안 강지우 중장은 다시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활자를 좇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사건을 수백 번 복기하며 모든 변수를 재계산하고 있었다. 나카무라의 눈빛, 말투, 공격의 패턴,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공격은 정교하지 않았어. 오히려 감정적이고 허술했지. 하지만 도발의 시작은 매우 계산적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나카무라 자신은 미끼였을 뿐,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것은 그의 배후에 있는 더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 목적은 자신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는 것. 평정심을 잃은 지휘관만큼 다루기 쉬운 상대는 없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김민준 소령이 굳은 표정으로 돌아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후 오직 강 중장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장군님,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말씀하신 나카무라 켄신이라는 인물 해상자위대 대좌로 등록된 것은 맞으나 그것은 대외용 위장 신분이라고 합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실제 소속은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통칭 나이초 CIRO의 해외정보 파트 소속 특수공작관입니다. 특히 심리전과 정보 교란 작전에 특화된 인물로 여러 분쟁 지역에서 암약해온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 일본 총리 직속의 최고 정보기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군인 대 군인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국가 대 국가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 그 최전선에서 벌어진 교전이었다. 강지우 중장은 눈을 감았다. 분노나 놀라움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다. 역시 그랬군.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번 한미 군사회의에 일본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우리가 미국과 새로운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거나 최소한 우리가 가진 패라도 읽어내고 싶었겠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나를 테스트한 거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상징성, 그 약점을 파고들어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테고.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술에 취한 난동꾼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정교한 스파이들이었다. 이 비행기는 그들의 첫 번째 작전 구역이었고 자신은 그들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그들은 회의실이 아닌 이 비행기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한 거였군. 강지우 중장은 조용히 은졸였다.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보고서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워싱턴에서 만나게 될 진짜 적들의 얼굴을 알게 된 셈이었다. 장시간의 비행 끝에 항공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격자 무늬로 펼쳐진 워싱턴 D.C. 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항공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특유의 마찰음과 함께 길었던 비행이 끝을 맺었다. 항공기는 일반 터미널이 아닌 한적한 곳에 위치한 특별 계류장으로 향했다. 이미 창밖으로는 경찰차와 검은색 SUV 차량들의 경광등이 소리 없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전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마지막 안내 방송이 끝나고 항공기 출입문이 열렸다. 하지만 탑승교가 연결되는 대신 트랩 차량이 다가왔고 문 앞에는 항공사 직원이 아닌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를 착용한 건장한 남성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옷에는 FBI라는 세 글자가 선명했다. FBI 요원들은 기내로 들어와 승무원으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았다. 팀 리더로 보이는 요원이 제압되어 있는 나카무라 일행을 확인한 후 강지우 중장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말했다. 강 장군님, 연방수사국입니다. 먼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 연방법에 의거 항공기 내 폭력 및 연방 공무원 군인에 대한 공격 혐의로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연행하겠습니다. 강지우 중장은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표했다. 이윽고 케이블 타이에 묶여있던 나카무라와 그의 부하들이 FBI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치와 분노로 일그러진 나카무라의 얼굴이 강지우 중장을 향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강지우 중장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고요한 시선으로 그의 마지막 발악을 받아주었다. 결국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나카무라였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다른 승객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FBI 요원들에게 이끌려 항공기 밖으로 사라졌다. 한 국가의 정예정보 요원이 저지른 추악한 공작의 비참한 결말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FBI 요원이 다시 강 중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을 위한 호위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숙소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강지우 중장은 김민준 소령과 함께 트랩을 내려왔다. 길고 긴 비행은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트랩을 내려오자 활주로의 차가운 바람이 강지우 중장의 뺨을 스쳤다. FBI 요원들이 안내하는 방향의 끝에는 검은색 세단 몇 대로 이루어진 의전 차량 행렬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전 장교가 아니었다.
밤바람에 펄럭이는 미 육군 코트, 어깨에 반짝이는 세 개의 별. 미 육군 중장이자 이번 회의의 미측 실무 책임자인 제임스 해리슨 장군이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와 있었다. 예상치 못한 최고 위급의 영접에 김민준 소령은 잠시 놀랐지만 강지우 중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해리슨 장군은 환한 미소와 함께 강 중장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 대신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군인 특유의 투박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강 장군, 워싱턴에 온 것을 환영하오. 험난한 비행이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소. 그의 말투에는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선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해리슨 장군, 직접 마중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 장군께서 공중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보고받았소. 솔직히 말해 우리 펜타곤의 모든 장군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탄했소. 서류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전사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요. 전사라는 단어에 해리슨 장군은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강지우 중장의 목에 남은 희미한 붉은 자국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에게 굴욕의 흔적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자의 훈장과도 같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정보 공작은 강지우 중장을 흔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진면목을 미국 측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류와 프로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까지. 미국 측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파트너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셈이었다. 해리슨 장군은 직접 차 문을 열어주며 강 중장을 에스코트했다. 그것은 동맹국 장군에 대한 예우를 넘어 같은 길을 걷는 전우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차량 행렬이 워싱턴 시내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강지우 중장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한 미국 측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어쩌면 나카무라의 어리석은 도발은 앞으로의 험난한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 것일지도 몰랐다. 미군이 제공한 국방대학 내 VIP 숙소는 고요하고 아늑했다. 김민준 소령이 실무진들과 내일 일정에 대해 최종 조율을 하는 동안 강지우 중장은 숙소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발코니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 단정한 민간복 차림, 그리고 목에 남은 옅은 상처. 그러나 그녀는 그 모습 위로 수십 년간 자신의 몸과 같았던 군복과 어깨 위에 빛나는 계급장을 겹쳐보고 있었다. 나카무라가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여자 장군, 화장 고치는 군대. 그 말들은 분명 그녀 개인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가 느꼈던 분노는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말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싸움은 개인 강지우의 승리가 아니었다. 만약 그 순간 자신이 분노에 휘말려 이성을 잃었거나 공포에 질려 무너졌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한국군 장군은 저 정도 수준인가? 여성은 위기 상황에 취약하다는 식의 왜곡된 평가로 이어져 이번 회의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복의 명예,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국의 위상과 직결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군단장이라는 계급의 무게이며 이영만리 타국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자의 숙명이었다. 비행기에서의 사건은 첫 번째 전투에 불과했다.
내일부터는 회의실에서 보이지 않는 총성과 칼날이 오가는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걸고 동맹국의 신뢰를 얻어내며 잠재적 적국의 의도를 꺾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이다. 강지우 중장은 발코니에서 몸을 돌려 실내로 들어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일 회의를 위한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행기에서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어깨에 걸린 태극기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지상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를 마쳤다. 워싱턴의 새벽은 그렇게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